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시민상주 박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수학통역에 수고해주실 분이신데요. 장애인 차별연대 철폐연대 김용목 목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운해요. 저도 다시 함성과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궁금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대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꼼꼼히 만들고 싶어서 마련되었습니다. 부디 이 소중한 강연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시민들과 함께 길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5월) 민주혁명과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과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진실 규명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담아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시민 상주 모임 제2차 릴레이 강연. 죄송해요. 앉아주세요. 정말 제가 시나리오는 진지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자유분방해졌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자? 먼저 제1차 릴레이 강연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상주 활동 사항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광고와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혹시 아직 핸드폰이 메뉴 모드로 되지 않는 분들 지금 해주실 거죠? 네, 다음 순서는 그동안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 모임의 활동상을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수사권 없이는 진상규명 없다. 수사권을 보장하라. 수사권을 보장하라. 수사권을 보장하라. 수사권을 보장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그 뜨거운 그대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시민 상주 모임 단체 톡이 있거든요. 저렇습니다. 밤 내내 잠을 안 재우고 카톡을 하고 있어요. 자, 잠시 안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강주 시민 상주 모임에는 보셨다시피 대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 마음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표되는 마음으로 참여를 바라는 까닭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일 소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꼭 소개해드려야 할 귀한 분이 오셨어요. 세월호 릴레이 강연 두 번째 이야기 손님이시기도 한데요. 지난 7월부터 세월호 십자가를 지고 40여일 동안 총 900km를 걸으셨던 우리가 길 위에서 만났던 그분입니다. 단원고 2학년 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준 프란체스코님 그리고 누나 아름양 어디 계세요? 네, 아버님 보셨죠? 몇 분이나 오셨는지. 다음 달에 이분들 다 오실 겁니다.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박수를 주실 분이 계십니다. 정말이지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분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자는 약속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보면 인정은 꽃들의 오심입니다 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아마 그 글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어떤 주제로 시작되었던 간에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알겠죠? 드디어 서화숙 기자님을 모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양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화숙 기자님께서 그냥 기자님들만 말해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 말고 또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세요. 2002년도에 출판 한국일보의 문화부장님으로 계시면서 출판 수익 3천만 원을 기부해서 가난한 이들의 자활기금으로 용서해주는 한국일보 2주일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원고료를 기부하셔가지고요. 제안함으로써 대구의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전태일 장학금을 제정했습니다. 현재는 북한을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의 빈곤층 자활을 돕는 사단법인 봄의 이사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요, 최근 유명한 삼봉 칼럼을 책으로 엮은 누가 민주주의의 적인가, 왜 민낯을 시대를 비롯해서 동화책도 있어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저기 앉아있을 때 자꾸 눈물이 났는데 여기도 막상 이렇게 얼굴을 대하니까 그렇게 눈물은 안 나서 다행인데요. 제가 굉장히 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애들이 이렇게 넘어졌다가 막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자기 엄마 보면 막 울잖아요. 그 시민 상주
모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 재판이 열렸을 때 그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기사를 통해 봤죠. 여러분들이 그 노란 그 피켓을 하나씩 들고 그 세월호 유족들을 맞아주시는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만나보고 싶었고요. 이 세월호 사건이 사실 지난 6월 달에 재보궐선거 이후부터도 새누리당이 그런 기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7월 30일 날 7월 30일이 재보궐선거죠.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 6월 달에 지방선거에도 그런 조짐을 보였습니다만은 7월 30일 날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완전히 그 자기네가 11곳을 석권하고 그다음에 겨우 4곳이 야당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세월호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 책임에 대해서 거의 외면하고 회피하고 더군다나 그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것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정말 한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끈기입니다. 그죠? 끝까지 잊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끝까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시민상주 모임이 적어도 3년간은 우리들 모두가 상주가 되어서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생각이 너무나 귀하고 그런 생각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게, 훨씬 더 차분하게, 훨씬 더 정말 조직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이 뭐 진상규명이니 뭐 그다음에 재발 방지니 여러 말씀 다 좋은 말씀 당연히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그것과는 다른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한 가지 문제를 마음속에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저는 이 사건이 났을 때 한 개인으로서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웠냐면 이 유족분들이 마음 아파서 화병에 걸리시면 어떡할까? 나쁜 짓을 저지른 놈들은 발 뻗고 자는데 정말 억울한 희생자들은 더 가슴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고 제일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즐기고 웃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분들의 기억을 통해 떠나간 유족도 함께 사니까 제발 웃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정말 주제넘지만 자꾸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사실로 될지 어쩔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이 시민상주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주에서 그 5.18 진상규명을 하신 것에 가장 열심히 나섰던 분들이 유족들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부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정말 자식을 혹은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제일 열심히 나섰는데 그분들이 그 올바른 일을 한다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 좌절하고 울고 계시지만은 않았다고 굉장히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승현이 아버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려면 사실 선생님들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유족들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적어도 3년 동안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고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저도 3년 이상은 분명히 할 건데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면 어쩌면 뭐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모두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느낌은요, 다들 따뜻하십니다. 근데 따뜻한 것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죠? 유족분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위로를 하는 데는 따뜻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에 저
정말 아주 칭렁풀처럼 정말 치밀하고도 못되게 엮여있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진상규명도 거부하고 그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자기네가 마치 안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 나라가 경제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 문제는 덮어두라는 듯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진상을 규명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그냥 한 정치 집단의 일부에만 있으면 참 마음이 놓이겠죠. 왜냐하면 그 정치 집단은 우리가 그냥 투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뭔가요? 절대로 그 사람들만의 그 정치 소규모 정치 집단만의 그 낙후한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죠. 너무나 많은 그 주변의 그 구름들이 둘러싸고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 시대의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왔느냐면 착한 시민으로 따뜻한 시민도 정말 감사하지만 우리 좀 독한 시민이 돼보자 이런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세월호 여기 포스터 없어졌군요. 세월호의 진실 진실을 알고 싶어서 저희가 모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진실은 정말 모르지만 뭔가 무시무시하고 극악하게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최근의 그 단어로는 7시간의 비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어떤 배가 거대한 그 유람선이 제주도를 향해 인천항을 출발해서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물론 모릅니다. 그죠? 넘어졌어요. 급변침이었다.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밑에 평형수를 뺐다. 이렇게 하도록 관과 민이 유착된, 산업과 유착된 그런 것이 있었다. 거기 국회의원이 엄청난 뇌물을 받았는데 최근에야 그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돌고 있지만 진짜 왜 그 사건이 벌어졌나는 저희가 모릅니다. 더욱이 제일 무서웠던 건 사실은 이 사고가 난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건이 났을 때, 배가 침몰했을 때 해경이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일 무서웠죠. 그런데 해경이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왜 그런지를 밝히지를 않고 자꾸 은폐하려고 해서 지금 이 사건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주머니에서 십시일반의 세금을 내서 월급을 주면서 키우는 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들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뭔가 뇌물을 쓱싹 받아 챙겼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고가 난 그 사고의 원인을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시간에 왜 정부는 해경을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해경에 대한 더 이상의 탐색을 못하게 해경을 해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경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채용 공고까지 새로 냈다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좋다. 해경끼리 그러면 해경 안에서 부패하고 더럽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밝혀줘야 될 텐데 도대체 누가 책임자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세월호라는 배가 국정원에다가 자기네의 수리 재원을 보고를 했다. 사고가 난 다음에도 국정원과 통화를 했다. 이런 일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책임자냐?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자는 국정원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루머로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시장은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소나 고발이 되면 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할 거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진위 여부가 밝혀지니까요. 그래서 그 수사는 부족하다 싶으면 재판정까지 갑니다. 그럼 재판정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국정원 소유라고 본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걸 던진 겁니다. 이분이. 근데 현재까지 아무도 그 극악스러운 극우단체들이 아무도 고발을 안 합니다. 무엇이 진상인지를 밝히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대통령은 도대체 뭘 했냐? 왜 지휘를 하지 않았냐? 이런 것이 또 저희들의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자기는 정말
거기에야 막 정말 그 자리를 하다시피 끄집어내가지고 사과를 한 거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여기에 뭐 일조를 했는지 뭐 기여를 했는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거기 그 건을 이야기해서 저기 KBS에 나와서 하도 흥분해가지고 얘기해서 한 주 만에 이제 잘린 기억이 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자기네 자기 고용 밑에 있는 부하들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비통하게 생각한다. 이거를 사과라고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절대로 이런 것은 사과가 아니다. 그랬더니 사과가 그제서야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는 여론이 막 끓으니까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텔레비 생중계 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유족들이 원하는 그런 해결 방법 자기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에는 국정조사에서 뭐가 밝혀졌냐면 김기춘 씨 입으로 대통령이 그 사고가 난 동안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김기춘 씨가 한 이유는 뻔하죠.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낮에, 백주 대낮에 일을 해야 할 그 시간에 7시간이나 자리를 떠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게 기가 막힌 발언인지를 몰라요. 왜냐? 박근혜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인간으로 그들 집단에서는 통하니까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그냥 2억 원 정도 주고 고용하는 대통령일 뿐이에요. 5년 동안 나라 살림 잘해라. 근데 왜 일하는 시간에 어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하는 시간에 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변명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글부글 들끓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딴 사람을 출연시킵니다. 이게 새누리의 전법이에요. 이 사람이 치고 나와서 그 카드 안 되면 딴 사람이 치고 나와서 또 뭐 합니다. 그게 뭐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 사이에 부재한 시간이 아니었다. 우리 21번이나 보고했다. 그래? 뭔 말이야? 그랬더니 그 중에 14번인가요? 11번인가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못해요. 무슨 보고를 했다는 거냐?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5시 40몇 분쯤에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 입고 있었는데 왜 구조를 못하죠?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분명히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그 중에 그래서 무슨 보고를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 중에 11번이 서면 보고고 나머지는 유선 보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면 보고라는 거는 청와대 그 비서실로 팩스를 보냈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고를 드렸거나 유선 보고라는 건 전화를 드렸다는 겁니다. 박근혜랑 직접 통화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박근혜를 직접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이건 청와대 그 내부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바예요. 그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거의 그랬을 겁니다. 대통령이 아침마다 자기 관저로 비서들을 부릅니다. 수석 비서들을 불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오늘 일정 어떻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떤 역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게 바람직하지? 그렇게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 일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대변인이나 수석들은, 특히 대변인은 대통령 옆에 쫙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국민들이 뭔가 의문이 생기거나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즉시 대통령 의중을 물어서 대답을 해줄 준비를 합니다. 다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주변에는 박근혜와 직접 면대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기춘 실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만만하라고 불리는 또 다른 그 특별비서 몇 명들이 따로 만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문은 무성합니다만 하여간 확인되기로는. 그래서 대변인이라는 민경욱 씨도 대통령을 직접 못 보기 때문에 어떨 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걸 흘립니다. 대통령이 뭐뭐 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당신은 직접 못 들었다는 얘기냐? 직접 못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직접 맨날 봐요?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얘기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많이 탔다는 거잖아요. 뭐 이 차체 실은 거에 대해서는 기록도 안 남아있고 막 기록 외국인도 나타나고 애기도 기록이 없는데 젖병이 나오고 그런 정말 참담한 결과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배가 빠졌는데 그 사이 시간에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몰라가지고 몰라놓고도 뻔뻔하게 몰랐다. 사실은 청와대 안에 있었겠죠. 어딘가에. 최근에 서른 국회의원이 연애는 안 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양반 사퇴 폐진 운동을 갖다가 전국에서 벌이겠다 이런 식으로 극악을 떨고 있는데 저도 그분이 그 정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뭔 일인지 몰랐겠죠. 뭔 일이 무슨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보통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아주 그냥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면 위기 상황실을 즉시 비상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비상 상황실을 위한 시설도 청와대에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배들이 그런 위성 방송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 시스템이. 그거는 반드시 장착하도록 세계통신기구의 규약으로 민간이 타고 있는 그 배들은 반드시 그걸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 노무현 대통령 때 위기 상황실을 얼마나 잘 해놓았냐 하면요. 어느 시기에 그냥 대통령이 쫙 눌러가지고 동해 어디 몇 도, 위도 몇 도에 가고 있는 배를 그 선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즉시 통화가 됩니다. 그러면 세월호 이 사건이 터졌을 때 9시 27분에 처음 얘기를 들었다고 김장수 씨가 말을 했습니다. 안보실장이, 당시 안보실장이. 그럼 9시 27분에 즉각 대통령한테 보고됐으면 즉각 위기상황실을 가동해가지고 안보실장 포함 국방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안전행정장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비상회의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면서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대통령 자신이 직접 지시할 전문 지식이 없으면 담당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조언을 내리면 그렇게 합시다. 즉시 판단을 내렸어야 됩니다. 9시 27분에 보고가 즉각 들어가서 상황실이 들어가서 그 청와대 위기 상황실에서 단추를 눌러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승객들 빨리 구명조끼 입고 나오십시오. 그 얘기만 했어도 다 살았습니다. 그쵸? 다 살았어요. 뭘 했습니까? 그 위기 상황실 다 때려 부쉈습니까? 도대체? 그러고서는 지금 와가지고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당신들을 무슨 어디 끌고 가서 혼내주려는 것도 아니고 제발 진실을 알려달라. 이렇게만 유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극악을 떠냐면 물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베 회원들이라는 아주 인간 말종들이 하는 것처럼 형식은 띄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아주 멀쩡한 동창회 아주 명문고등학교에 자꾸 나쁜 말이 나오려합니다. 늑다리들 막 이런 거예요. 노인 동창회,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의 노인 동창회 카톡방을 중심으로 어이없는 카톡 정보들을 막 교류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세월호 유족들이 보상금을 2억 몇 억씩 챙기고도 더 많이 달라고 저런다. 대학교 특례 입학시켜달라고 저런다. 저 사람들 다 이기적인 집단이다. 자기 이기심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유포시키면서 자기 정부의 책임, 진짜 누가 이 잘못을 저질렀나를 밝혀달라는 그거 하나를 자꾸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진실이 덮어집니까? 유족들이 너무나 정말 의연하셔서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 저희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진상규명해달라.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살겠느냐. 이거 똑같은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1994년에 서해 폐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29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담당 수사검사가 김희수 검사죠. 그 김희수 검사가 지금 변호사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분입니다. 유족들과 같이.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보상해달라 이런 얘기, 물론 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모든 것이 진상규명이 아주 철저하게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수사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주 담백한 법이죠. 이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1994년에 이분이 수사를 하면서 그때도 과적이니 그 다음에 뭐 인원 속여 태우기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데 이번에 정말 20년 만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답니다. 두 가지를 이분이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해경이 그때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구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해경이 구조를 안 한 게 아니라 구조를 방해까지 했죠. 국방부에 해남구조대 달려갔죠. 그 다음에 미군에서 구조헬기 달려왔죠. 그리고 소방방재청 헬기 10대 갔습니다. 다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놓고 방송으로는 계속 뭐 어디에서 어디 몇 명 그래서 168명이 투입돼서 뭘 하고 계속 헛된 정보만 하면서 실제로는 10명 정도가 그냥 그 구조에 긴박한 순간, 그러니까 9시 반쯤에 도착해가지고 9시 38분에 해경이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을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배가 빠진 10시 40몇 분까지 거의 뭐 정확한 시간이 10시 27분에 빠졌나요? 한 47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 슬렁슬렁 했을 뿐 아니라 그 직후에 다가온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군 헬기, 소방방재청 헬기, 그 다음에 해군 뭐 전부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진도의 어선들이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쫙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다 그런데요. 그냥 당연히 쫙 달려간다고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선 다 구조됐으니까 가라고 되려 떠밀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변화가 20년 사이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사람들의 그곳에서 유족을 잃은 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나쁜 거 하나 좋은 거 하나를 얘기했죠. 좋은 거 하나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민이 열심히 외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너무너무 더 나빠졌고 민에는 훌륭하고 차분한 시민들이 점점 수준 높게 발전하고 있으나 관은 점점 더 낙후되어 온 것이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또다시 20년 후에 우리가 이 같은 사건을 또 겪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20년 후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너무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올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세월호 이전에 4월 8일 날 그 윤병장이 너무나 참혹하게 군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죠? 4월 6일 날 세상을 떠났죠. 4월 8일 날 국방부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랬는데도 그 문제를 덮었죠.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나요. 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동격인데 왜 겨우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하위청인 해경의 말에 국방부가 꼼짝을 못했나? 국방부가 윤병장 일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위축돼 있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한테 찍히면 죽는데 저놈들이 우리 약점을 찝으면서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자. 그래서 해경이 야 너희들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간 게 아닌가. 그렇게 한심할 리는 없겠지만 워낙 한심하니까 혹시 그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는 뭐 끊임없이 지금 사고들이 나고 있죠. 어느 것 하나는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면 이렇게 됩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걸로 목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심지어는 이번 사태는 정말 세월호 사태는 얼마나 이것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까? 해경을 해체한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총리? 대통령이 원래 책임져야 되는데 총리한테 다 책임을 쥐었습니다. 검은 양처럼 만든 거죠. 자, 네가 집 가. 그래가지고 총리를 해임한다 그러더니 총리 후보로 내는 족족 범죄자들입니다. 총리 후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 총리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몸살 나셔가지고. 태어나셨나 모르겠네요. 아,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세금 내가지고 도둑놈들을 키우고 또다시 저런 위험 속에 내 자식들을 방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그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랬는데 유족들이 나서는데 그 말조차도 정말 요즘 말로 쌩까고 있죠. 유족이 오는 거를 갖다가 막 경찰들이 극악하게 말립니다. 서울에서 청와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분들이 지치지 않아 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김영호 씨가 단식하실 때 김영호 씨가 이제 광화문으로 다시 돌아오며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일베들이 워낙 극악을 떠니까 거기 와서 너희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을 50일을 했을 리가 없다. 초코바를 몰래 먹었다. 막 그러면서 초코바를 사람들한테 나눠주질 않나. 그 앞에서 막 치킨 시켜다가 먹지를 않나. 정말 인간으로 저런 짓을 할 수 없는 짓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의연하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베들의 자식들까지도 안전하게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나는 계속 이걸 하겠다고. 참 너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들과 저희는 정말 똑같이 가면서 반드시 이 문제를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해결을 하는데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데 굉장히 성큼성큼 걷기 시작하신 거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냥 착하고 따뜻한 시민만 우리 되지 말자. 우리 독한 시민이 되자. 왜 독한 시민 얘기를 하냐. 지금 그 일베 놈들이 그렇습니다. 왜 일베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활약을 하냐. 물론 이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도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마 빈도수를 적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지역의 시민의식,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눈을 부릅뜨고 야, 이 미친놈아! 하고 소리를 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걔네들은 굉장히 비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막 눈 부릅뜨고 깡패들 같이 돌아다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아유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합니다. 사실은 무서워서 피하는 거죠. 더러워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무서워서 피하는 거라는 걸 정말 시민들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고 걔네들한테 정말 너희들은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질러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얘네들이 정말 감히 그러지를 못합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요. 우리가 그 전두환, 노태우가 그 학살자들입니다. 그죠?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발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많이 그 3분 칼럼 들으시면 거기서도 인용을 했겠지만 그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굉장히 조심스레 다뤄야 된다. 이것은 그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는 사범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도 그것을 이 법을 적용할 때도 혹시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지 굉장히
법을 다뤄야 된다. 이런 구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박정근 씨가 북한 쪽 그 리트윗을 하고 뭐 거기다 우스갯소리 내는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걸었을 때 이건 틀림없이 무죄다. 무슨 헛소리냐. 국가보안법에 이미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언제 들어갔냐. 이게 바로 노태우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을 했죠. 그리고 노태우 때 국방 정책을 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 등하고도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지금 뭐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를 정말 보고 베끼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의료보험, 국민개보험제도, 그전에는 뭐 지역의료보와 농촌의료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던 거를 전체를 다 국민개보험으로 만든 것도 노태우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럼 노태우가 착하고 훌륭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노태우 나쁜 놈이잖아요. 왜 그랬냐? 87년도 시민항쟁의 무서움을 봤던 겁니다. 87년도에 그 전두환이 불과 7년 전에 정말 이 광주에서 총으로 사람들을 막 무지막지하게 살해한 7년 전이라는 게 얼마나 가까운 세월입니까? 그죠? 여러분 2007년에 일어난 일 어제처럼 기억하잖아요. 근데 7년 전에 그 무고한 시민들을 막 군인이 들어가가지고 막 총으로 다 갈겨버려서 죽인 것을 분명히 보고 아는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전두환 체제를 무너뜨린 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가 시민의 힘이 위대하구나, 시민의 힘이 무섭구나, 난 대통령 노릇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굉장히 개혁적이고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나온 김영삼도 정치적인 특색으로 보면 이 사람 결국에는 쿠데타 세력에 자기가 뭐 호랑이를 뭐 잡기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쿠데타 세력과 야합한 세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금융실명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재산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을 막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재판정에까지 세웁니다. 그죠? 김영삼 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4급 이상으로 하기로 한 게 지금 거의 30년 됐잖아요. 20년은 넘었죠? 그러고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탈세하는지 안 하는지 동네 주민들이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다 띄워볼 수 있어요. 서로가 막 투명해요. 투명하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위공직자들도 4급 이상만 되는 게 김영삼 때 세워져가지고 아직도 그냥 그 정도면 됐지 하고 국으로 그냥 버티고 죽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8급, 9급, 막 사실은 10급은 뭐 직함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은 직급인데도 막 그 사람들이 이 사회복지 담당하면서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 많은 주머니에 막 뿌리잖아요. 그 여기 호남 지방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방일수록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 다 김영삼 이후로 더 이상의 개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 그렇게 점점 깔아놨더니 이제 박근혜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이 근무 시간에 막 나가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 이런 변명이 통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재난, 조난 상황이 닥쳤는데도 대통령이 위기 상황실 열지도 않고 서면 보고했다. 팩스 보고했다는 걸 거예요. 인터넷도 보고 아니에요. 팩스 보고합니다. 그것들이. 그 팩스를 갖다가 대통령한테 직접 갖다 줄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겠어요. 그러니까 9시 27분에 김장수는 알았지만 박근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5시 20분 몇 분에 나타나가지고 왜 구명조끼를 입고 사람들이 구조가 안 됐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똑똑하냐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독하냐 무섭냐 무섭게 권력을 감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정부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사실 이 세월호와도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준영 전남지사가 달려가던 소방방재청의 헬기를 불러 모아서 나를 태우고 가라 그래가지고 원래 9시 반에 출발했던 헬기가 다시 그 지사 공관으로 갔다 가는 바람에 30분이나 늦어졌어요.
의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해서 구조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국민들이 막 시민들이 당신의 하는 일을 부릅뜨고 지켜본다. 그러면 못하죠. 근데 여기는 여기대로 뭐 서울대로 전국에서 그냥 다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면 무슨 짓을 해도 오케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마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독한 시민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이제 오른편에 서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이야기에서 하나라도 더 진전된 얘기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1인 미디어 역할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죠? 특히 여기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새로운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진 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 아마 가장 최근에 밝혀진 게 무슨 얘네들이 기다리면서 맥주 먹었다. 그게 이제 경악할 사실로 드러난 정도인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알려진 축적된 것은 무엇이고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반성하는지 어쩌는지 그 얘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마 서울에 있는 저보다는 목포에 있는 친척들이 여러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척이나 친지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6단계를 거치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게 더 짧아가지고 한 4단계만 거치면 다 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목포에서는, 왜 진도에서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언론사 기자보다도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제발 멀리 알려주세요. 네, 그냥 혼자 알지 마시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쨌든 하더라. 근데 물론 이 루머나 잘못 터뜨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막 까다롭게 그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발언을 옥죄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자칫해가지고 이 고소나 고발의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령을 읽어드린다면 여러분의 그 자유로운 의견은 절대로 징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쓰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 확정적으로 쓰시면 그것은 당연히 그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제재를 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문으로 제기만 해주십시오. 요령입니다. 그죠? 예, 의문으로 제기를 해주시면 그 의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고 살을 붙이기도 하고 아니라고 수정도 정정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최초의 이야기가 나가야지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든 하여간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라고 말을 또 해줘야 됩니다. 가령 문창극 씨 사건이 났을 때 이거 아까 저기 7월 특강에서 다 들으셨나요? 미리 앉으셔서? 하지 말까요? 문창극 사건이 나자 문창극 씨는 지명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이인호 씨라고 서울대 교수를 지내고 그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핀란드 대사라고 임명되면서 외교관으로서도 길을 걷게 된 이인호 씨가 문창극 씨를 막 옹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하고 고상하고 그분이 참 고상하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분이 더군다나 전 서울대 교수 김대중 정부 때 그 핀란드 대사를 하신 저 훌륭한 여성 지식인 분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문창극이가 참 훌륭한가 보다. 이렇게 그냥 명사의 허명에 눌려서 지레짐작하고 그냥 막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혹시 그렇게 막 따라가면 정확히 알고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인호 씨가 어떤 분이냐 하면 굉장히 극우적인 이승만 연구소에서 차린 이승만 연구소 개소식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고 너무 훌륭하시고 그분이 그 일이 업적이 안 알려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연구소 생겨나서 좋다 뭐 이런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심지어 4.19라는 것도 우리나라 건국이 안 되었다면 있을 수가 있었겠냐. 진짜 대단한 괴변이죠. 진짜로 그렇게 말을 했으면 제가 그 집에 가셔서 유튜브 이승만, 이인호 딱 치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안중근 의사의 업적은 이등병문의 업적인 거죠. 그죠? 그렇게까지 황당한 얘기를 우리가 안 듣는 줄 알고 안 보는 줄 알고 기록이 안 듣는 줄 알고 딱 자기네들끼리 모인 집단을 가서 막 얘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뭐 멋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과거에 훌륭했냐 어쨌냐 이런 허명이나 아우라 혹은 그 주변 집단 그 사람의 학력 이런 것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현재 행실이 어떤가를 봐서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를 정확히 가려서 비판할 것을 끊임없이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겁을 먹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겁이 안 나기 때문에 저 집단이 겁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망언을 하고도 다시 KBS 이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착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특히 호남에 왔을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일베나 호남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호남 분들이 너무나 유하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단 한 건을 발견해도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망언을 하면 절대로 한국 사회에서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스웨덴에 극우정당이 있는데 그 극우정당은 이민정책을 반대한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당원들은 다 쫓아낸대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스웨덴인들의 민도가 높아서 그런 발언을 하는 극우정당은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건 참아줄 수 있어도 그런 그 인종차별을 하는 인간 이하의 인간들은 우리 사회에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신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남에 대한 특히 5.18과 관련해서 이 과도한 욕을 하는 거는 호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정말 인간의 존엄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지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좀 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그냥 넘어가 주시지 제발 마시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늙어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걔네들이 사실은 일베라는 게 정말 비루하잖아요. 걔네들이 다 돈 때문에 저럽니다. 걔네들이 무슨 신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을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되면 뭔가 내가 속한 계급이 돈을 많이 벌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때문에 하는데 결국엔 그 돈 때문에 움직인다는 인간이 얼마나 비루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비루하고 누추하고 추한지 이걸 일러줘야 됩니다. 최근에 유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손주들한테 1억 원까지 교육비를 내는 거는 증여세에 대해서 감세를 해달라, 그죠? 면세를 해달라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가 그걸 보고서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극성, 할아버지의 재력, 이게 아이가 공부 잘하는 3대 비결이라더니 역시 그렇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냥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참 쪼다갔구나. 오죽 자식들을 교육을 못 시켜놨으면 자식들이 지새끼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할아버지가 돈을 대줘야 되니까 그런 분들 대부분 보잖아요. 자식들을 갖다 자기 스스로 공부 안 하게 시키고 계속 돈으로 싸우봅니다. 돈 떠배기를 해가지고 과외시키고 돈 떠배기를 해서 뭘 해주고 떠배기를 해서 외국 유학 보냈다가 국내에 어떻게 사이비로 외국인 특례 입학으로 입학시키니까 그 과정을 못 따라합니다. 실제로는 공부를. 그러니까 어찌어찌 졸업장은 땄는데 또 조직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라 그러면 또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자식을 평생 뒷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법안도 절대로
평가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봐줘야 됩니다. 이게 1억 원을 손주들한테 쓸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참 잘 사는 집이구나가 아니라 참 자식 새끼 한심하게 키워가지고 이제 손주 뒤치다거리까지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경멸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당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이런 상식이 우리들 모두 사이에 공유가 될 때 저는 한국 사회가 멀쩡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자기네들끼리 잘났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저도 이제 이게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가서 일했던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다들 장관들이 이걸 받아쓰기를 막 미친 듯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어요. 받아쓰기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약간 좀 불편하게 박근혜가 본답니다. 불편하게 보는 게 오래되면 왠지 잘릴 것 같잖아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바보같이 막 받아쓰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더 놀라운 게 그게 전두환 때부터 이명박 때까지는 그 회의를 하면 이렇게 녹음기를 딱 켜놓고 녹취를 하잖아요. 그럼 청와대 비서관이 녹취록을 딱 해가지고 다 각 부처에 다 돌린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었대요. 전두환 때, 그 독재자 전두환 때도 그렇게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전두환 시절보다도 더 못하게.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걸까요? 나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받아쓰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지금 퇴보를 합니다. 정말 코믹한데도 그걸 자기네들은 굉장히 멋있는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식적인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건 정말 착각이다. 너희들은 정말로 이 2014년에서 석기시대로 다시 뒷걸음질 치는 거니까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것은 점점 더 한국 사회를 퇴보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적을 해주세요. 지적을.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지적을 해주셔서 이 낙후된 실체들이 자기네들끼리 정말 깨닫고 균열과 붕괴에 이르기를 잘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대한 정치의 거대한 담론보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좀 n분의 1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얘기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또 중복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가령 이동욱 때 그 얘기 제가 삼국칼럼에서도 했는데 이동욱이가 그 재판관들이랑 연구하는 돈으로 쓰라는 공금 2억 3천만 원을 자기 통장에 넣고 막 마누라랑 쇼핑도 가고 밥도 사 먹고 가족끼리 밥도 사 먹고 어떻게 그랬겠어요. 그 사무국 직원들이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신재철이가 무슨 민간인 사찰 투기를 회의 한 번 16분인가 10몇 분 열고서 다달이 몇 달 동안 800만 원인가요? 600만 원인가요? 그걸 따박따박 받아 챙겼어요. 그건 막 신재철을 비난하는 글을 썼지만 그건 왜 그랬겠어요? 회의 안 여는 걸 뻔히 알면서 그 돈을 따박따박 달라면 주는 국회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절대로 불의와 부패와 부정을 용납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칙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고지식하니 꼴통이니 그러는데 그게 바로 선진국형입니다. 사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왜 나는 줄 아세요? 왜 애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되는 줄 아세요? 애들은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이게 유교의 복종 때문에, 복종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에요. 대형 사고가 나면 지휘부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서 움직여야지 너도 나도 갈팡질팡하면 사고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선진국 시민교육
있으면 안 되게 생긴 거죠. 그렇죠?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면서 정말 꼴통이 나는 소리를 너 왜 그렇게 고지식해? 한국 사회에서 법 지키고 도덕 지키면 고지식하다는 겁니다. 나 고지식한 거 아니야. 나 선진 국민이라서 그래. 그죠? 우리 다 선진 국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낱낱이 바로잡아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엇보다도 지금 세월호 바로 이 국면에서는 어쨌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그 최상의 해결책이겠죠. 그런데 그 최상의 해결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차 안으로 다른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최상의 안을 머리에 담고 그 진실을 원하는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우리의 원칙이라는 이 점에서 그 양보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역할을 하여간 폭로하고 고발하고 그저 윗사람이 뭐 하라면 그저 다 하는 그런 따까리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는 시민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시민의 기본권 같은 거는 당연히 다 아시고요. 무슨 일이 터지면 법 같은 거 이렇게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내용 다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 헌법의 2장을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한민국 국민 권리의 장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참 우스운 게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일 정도로 자기 권리를 잘 챙기잖아요. 근데 프랑스 헌법에는 권리에 대한 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프랑스인의 권리는 그 공동체의 정신과 자유평등 박애의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에 입각해서 다 보장된다. 이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법이나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식,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권리에 대해서 철저하자. 그리고 헌법에도 또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여기 헌법에 적혀있지 않은 규정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진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조금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저에 대한 소개에서 이런 전태일 장학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와 한 일은 이것뿐입니다. 저한테 대구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원고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자라서 제가 그렇게 지역의 작은 곳에까지 제가 원고를 쓴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식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부터 계속 전태일 장학금을 대구에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남 지역의 그 민도가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그 영남 지역의 민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남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낙후되기만 했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태일이라는 그 불세출의 그 훌륭한 위인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비극적으로 세상을 뭐 떠났지만 그 전태일의 아버지 자신이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구가 전태일이 태어난 곳이고 전태일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는 것을 꼭 대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대구에 전태일 장학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원고료를 가지고 전태일 장학금을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원고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들이 그 생각 정말 못했는데 너무 고맙다 그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이제 적극 대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적극 나서서 전태일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물방울이
그냥 비나 눈이 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지가 있어야지 떨어집니다. 먼지라는 은견핵이 있어야지 그 주위에 물방울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되고 비도 됩니다. 지금 세월호 유족분들이 먼지를 작성하셨습니다. 그죠?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점 한 점 먼지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럼 먼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더 좋겠죠. 그러나 먼지가 될 수 없다면 저희는 먼지 옆에 빨리 달라붙어서 그걸 그 가뭄에 단비로 내릴 수 있는 빗방울이 되게 할 수 있는 달라붙는 물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가 되든 물방울이 되든 함께 모여서 정말 이 한국을 같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